안녕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국어 양병철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7월 모의고사 본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7월 고3 모의고사 맨 마지막에 나오는 고전 시가를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현대시 해설하면서 문학 공부하는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일단 여러분 EBS 연계교재에 있는 작품들을 최대한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머릿속에 이해한 내용을 축적하는 공부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축적된 내용이 많을 때 낯선 지문이 나와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냥 시간에 지금 쫓겨서 문제 푸는 방법만 반복적으로 연습하면 여러분들 원점수를 올리기 어렵습니다. 이 고전시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EBS 교재에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EBS에 있는 작품들만 현대어 풀이를 해서 어느 정도 어휘도 익히고 특징들을 머릿속에 암기를 하거나 상황을 좀 이해해 두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전시가에서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선생님하고 이제 가시는 가사고요. 밑에 나시는 연시조인데 두 편을 현대어 풀이하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시를 읽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 대상을 정확하게 찾으세요. 구체적인 대상들을 찾으시고 그 다음에 이 구체적 대상을 통해서 장면을 정확히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상황을 이해하게 되고 이 상황이 이해가 돼야지 이제 시어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화자가 어떤 감정 상태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시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어젯밤에 불던 바람이 금성이 완연하니 금성은 여러분 쇳소리를 뜻하는데 여기서는 여러분 그냥 쓸쓸한 소리 이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불던 바람이 쓸쓸한 소리가 분명하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상이 뭡니까? 바람이죠. 그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찾으면서 읽어야 돼요, 이걸. 혼자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정확히 찾으면서 여러분들이 혼자 읽고 장면을 이해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수업을 듣고 쓰고 외우는 건 여러분들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럼 밑에 고침 당금에 됐죠? 베개와 혼잎을 깊이 든 밤에 상사몽이 훌쩍 깨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혼자 잠이 들다가 결국 꿈에서 깨어났다는 겁니다. 이 상사란 말은 그리움이란 뜻입니다. 그럼 결국 님을 그리워하는 꿈에서 깨어난 겁니다. 그럼 어젯밤에는 쓸쓸한 바람이 불었고 나는 지금 혼자 이불 덮고 자고 있다가 님을 그리워하는 꿈을 꾸다가 깨어난 겁니다. 여기까지 장면 이해되죠? 그래서 죽창을 대나무 창을 반만 열고 막막히 앉아 보니까 여기까지 장면을 보면 여러분들 첫 번째 지금 화자는 결국 어두운 밤에 됐죠? 결국 님을 그리워하다 꿈을 꾸고 깨어난 겁니다. 됐죠?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서 결국 이제 창문을 싹 열었어요. 열고 나면 어때 이제? 밖에 이제 풍경이 보일 거 아닙니까? 알았죠? 이 풍경이 뭐하게 보이겠어요? 그리운 님 때문에 쓸쓸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답니다. 창창한 만리장공 여름 구름이 흩어져. 이게 대상이죠. 천연이 강산에 찬 기운이 새롭다. 됐죠? 그럼 결국 여름 구름은 흩어지고 찬 기운이 새롭다는 건 여름이 가고 뭐가 온다 이제. 가을이 왔다. 그럼 결국 계절은 이제 가을이구나. 이 가을이란 배경을 설정한 이유는 뭐겠어요? 이 가을이란 배경이 이제 외로움과 쓸쓸함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부각시킬 수 있는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가을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어젯밤에 바람 불었어. 나 님을 꿈속에서 보고 깨어났는데 그래서 창문을 열고 밖을 보니까 벌써 가을이네? 이런 내용이에요. 이해됐죠? 그리고 밑에 있는 내용은 마음이 창연하여 쓸쓸한데 물색은 유감하다 라고 돼 있어요. 마음은 지금 쓸쓸해요. 왜? 꿈속에서 님을 보고 깨어났어요. 님이 그리워요. 됐죠? 이 상태에서 마음이 쓸쓸한데 사물은 나에게 감정을 불러일으키는데 그 대표적인 게 정원에 부는 바람은 이별의 한을 알리는 듯하고 가을 국화에 맺힌 이슬은 이별의 눈물을 머금은 듯하다. 이렇게 바람도 쓸쓸해 보이고 이슬도 슬퍼 보인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쓰였다는 걸 알 수 있죠.
대꾸가 쓰였다는 건 알 수 있죠. 이해되셨죠? 근데 결국 여기까지 상황 보면 지금 여러분 밤에 혼자 자다가 꿈속에 님을 만나고 꿈에서 깨웠어요. 됐죠? 님이 그리운 거야. 그리고 결국 창문 열고 밖을 보니까 결국 가을이 됐어요. 가을이 됐는데 밖에 보이는 풍경들이 나를 다 슬프게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장면 이해되죠?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대학교 가서 이제 누군가를 사귀고 이제 헤어지고 나서 그 사람을 그리워하게 되면 이제 창문 열고 밖에 이제 빗물이 툭툭 떨어지면 그 빗물이 이제 내 눈물같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됐죠? 그런 내용입니다. 실 같은 버들 남쪽 봄 꾀꼬리 이미 돌아갔다. 꾀꼬리는 돌아갔어요. 가을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소월 비파 동정호에 가을 잔나비가 슬픕니다. 이런 단어를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 문제를 틀리는 건 아닙니다. 달 밝은 밤에 비파 소리가 나는 동정호수에 이런 뜻입니다. 가을 잔나비가, 잔나비는 원숭이죠. 원숭이가 슬피운다. 원숭이 소리도 슬피 들리는 겁니다. 얘는 이제 뭐가 됐다고 보면 얘는 감정이입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님 이별하고 썩은 간장 하마터면 끊어지리라. 봄날에 즐기던 일이 있었어요. 님과 함께 봄날에 즐기던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옛날 일인가? 꿈이런가? 막연하다. 너무 오래됐다. 됐죠? 그래서 과거의 님과 봄에 즐겼던 일이 지금은 꿈만 같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보면 지금 밤입니다. 무슨 밤? 가을밤이에요. 꿈속에 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결국 깨어났어요. 근데 주변에서 보이는 자연이라는 배경이 화자를 더 뭐하게 한다? 쓸쓸하게 하고 있다. 뭐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럼 결국 이제 화자는 님과 이별한 상황이에요. 결국 꿈속에 님을 만나고 깨어나서 결국 님을 그리워하면서 가을밤에 쓸쓸함에 빠져있다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죠? 됐죠? 이런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대상들은 정확히 찾으면서 좀 읽으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좀 더 구체적인 장면을 빨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됐죠? 두 번째, 중간 밑에 보겠습니다. 지척 동방 천리 되어서, 지척은 가까운 건데 가까운 동방이 천리가 되어서 바라보기가 묘연합니다. 됐죠?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가까운 동방이 천리가 되어서 바라보기도 막연하다. 이런 뜻은 님이 있는 곳을 바라보면 옛날엔 가까웠는데 지금은 멀게 느껴지죠. 은하수와 오작교. 됐죠? 끊어졌어요. 건널길 아득하다. 이 말은 결국 님을 만날 날, 즉 재회의 날이 막막하구나. 이 말을 돌려 말하면 재회의 기약이 없구나. 이런 뜻이에요. 이해됐죠? 재회의 기약이 없구나. 인정이 끊어졌으면 인정은 님과의 마음, 사랑이죠. 그죠? 사랑이 끊쳤으면 차라리 잊히기나 하지. 아름다운 모습과 행동은 나의 눈과 귀에 매여 있어요. 님의 모습은 결국 눈에 그 다음에 귀에 아주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못 보아 병이 되어 못 잊어서 원수로다. 됐죠? 결국 이제 님을 잊지 못하는 게 원수로다. 천수만아, 천가지 근심과 만가지 한이 가득한데 끝끝이 느껴오라. 됐죠? 결국 천가지 근심과 만가지 한이 나의 마음을 더 슬프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물며 부는 이런 뜻이에요. 부는 가을바람에 이별의 회포를 붙여내니. 가을바람이 이별의 회포를 붙여내니. 가을바람이 싹 불어오면 그 바람 소리가 다 이별의 슬픈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됐죠? 눈앞에 온갖 것이 전혀 다 싫음이다. 그치? 그럼 이 사람은 결국 가을날, 결국 밤에 꿈속에 님을 만나고 깨어나서 주변의 자연물을 바라보지만 그 자연물들이 시적 화자를 다 슬프게 한다. 끝! 됐죠? 바람 앞에 치는 잎이 있고요. 풀 속에 좀 짐승이 있습니다. 이런 건 뭐라고 하죠? 대꾸법이죠. 무심히 듣게 되면 관계할 법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그냥 잎과 바람인데 이별한 한이 간절하니까 그 모든 소리가 수성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이 수성이란 말은 근심소리란 뜻입니다. 아이야, 술 부어라. 행여나? 회포 풀까? 이런 뜻입니다. 결국 님이 그리워서 쓸쓸하고 외롭고 슬픈 시적 화자가 술을 먹고 이별의 회포를 풀어볼까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추풍감별곡입니다. 그럼 결국 가을날 헤어져 있는 님을 그리워하면서 자연물을 보고 근심에 빠져있고 쓸쓸해하는 화자의 모습이다. 정확히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바람이 불어오니까 촉각적 이미지도 있다. 이해되셨죠? 잔나비가 슬피 우면 청각적 이미지도 있다. 이해됐죠? 그리고 시각적 이미지의 단어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감각적 이미지가 무엇이 쓰였는지, 그리고 중심 대상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정확히 알 수 있죠. 대상은 누굽니까? 님입니다. 그래서 화자는 님을 대상으로 해서 시를 쓰고 님을 그리워하면서 이별의 슬픔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끝! 밑에 있는 연시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연시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옛사람이 이제사람이나 이목구비는 다 같은데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옛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얼굴은 다 똑같다. 나 혼자 어찌하여 옛사람을 그리워하는가? 됐죠? 옛사람을 그리워하는가? 여기서 옛사람은 여러분들 옛날 사람, 고인, 어떻게 보면 이제 옛 성현들을 뜻한다고 생각하십니다. 됐죠? 옛사람이나 이제사람이나 이목구비는 같건만 왜 나 혼자 어찌하여 옛 성현들을 그리워하는가? 그리워할 필요 없다. 됐죠? 밑에 이제도 옛사람 계시니 내 옆에도 옛사람이 있으니 그게 바로 내 벗인가 하노라. 됐죠? 그러니까 옛 성현 그리워할 필요 없다. 왜? 나는 내 벗이 옛사람과 같으니까. 이런 뜻이에요. 됐죠? 그럼 어떻게 보면 내 벗을, 화자는 자기의 벗을 옛 성현과 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옛 성현을 그리워할 필요가 없다. 됐죠? 왜? 내 벗을 보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밑에 청송은 소나무로 울타리 삼고 끊어. 백운으로 장막을 두르고 끊어. 그럼 이게 무슨 법이죠? 백구죠. 됐죠? 그리고 여기 무슨 대비가 있다고 보시면 되죠? 요거는 색채의 대비가 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푸른색과 흰색의 대비가 있죠. 그래서 소나무로 울타리 삼고 흰구름으로 장막을 두르고. 됐죠? 그 다음에 초옥삼간, 초가 삼간을 뜻합니다. 초가 삼간에 숨어 계신 내 번님입니다. 그러면 내 번님은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다시 자연 속에서 뭐하게 산다고? 소박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흉중에 사념도 없어요. 잘못된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사랑합니다. 됐죠? 이건 이제 번님에 대한 화자의 뭐를 나타낸 거다? 애정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번님은요, 옛 성현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굳이 옛 성현을 그리워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 벗과 지내면 됩니다. 벗을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내 벗은요, 푸른 소나무를 울타리 삼고 흰구름을 장막을 두르고요, 초가삼간 소박하게 숨어 계셔서 살아요.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 없으니 나는 그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써는 거예요. 벗에 대한 애정을 써는 겁니다. 번님이 사는 땅을 생각하고 바라보니 용주동의 바뀌요 구름 다리 위에서 살고 있대요. 됐죠? 요거하고 요거는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벗이 살고 있는 곳이니까 자연 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밤마다 외로운 꿈만 혼자 다녀온다. 결국 이제 내 벗은 바로 이런 깊은 자연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됐죠? 그러니까 나는 가지는 못하니까 외로운 꿈 속에서 결국 벗이 있는 곳을 다녀온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결국 다 누구에 대한 애정이 잘 나타나 있죠? 벗에 대한 애정이 잘 나타나 있고, 벗은 일단 속세를 떠나서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사는 벗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된 거죠? 대상이 바로 벗이니까. 됐죠? 벗이 어떤 인물인지는 알고 있어야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거, 산은 첩첩하고 구름은 자자시니. 됐죠? 산은 첩첩입니다. 구름은 자자시니. 고인의 집이, 이게 누구겠어요? 벗이죠. 벗의 집 땅이 바라도 볼성 없다. 그러니까 결국
벗의 집 땅을 바라봐도 볼 수 없어요. 마음만 길 알아두고 오락가락 한다는 겁니다. 됐죠? 일단 시적 화자하고 벗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벗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상산에 영지를 캐러 갈 때 굳이 넷이 갈 필요 있겠어? 이런 뜻입니다. 이런 건 서리법이라고 하죠. 됐어. 원래 옛날에 상산에, 중국 고사의 상산에 영지를 캐러 네 사람이 갔는데 시적 화자는 상산에 영지를 캐러 넷이 갈 필요 있겠어요? 쫓을 사람 없는데 우리 둘이 갑시다. 이런 뜻이. 우리 둘이 갑시다. 그래서 세상에 어지러운 일들 듣도 보도 맙시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은 속세를 결국 이제 벗하고 속세를 떠나서 우리 자연 속에서 속세와 단절하고 삽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화자의 소망 아니겠어요? 이해되셨죠? 이게 바로 월곡답가입니다. 월곡답가는 대상이 누굽니까? 벗이죠. 벗에 대한 뭐다? 애정이 나타나 있고 벗과 함께 속세를 떠나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살고 싶은 소망이 나타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하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걸 한번 찾아봅시다. 라고 했더니 첫 번째, 대상에게 흠모의 정을 흠모의 정은 있죠. 정을 느끼는 화자가 부재하는 대상. 부재하죠, 다. 그리워하고 있는, 맞네요, 그죠? 답은 그냥 1번이 답이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대상에게 외면당한 화자가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체념하고 있다. 없죠. 그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화자, 이런 말도 여러분 어디에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사모하는 대상을 지키지 못한 화자, 사모하는 대상을 지키지 못한 화자,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다? 안 들어있죠. 그죠?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는 인생 무상을 느낍니까? 안 느끼죠. 그죠? 답은 여러분 1번밖에 없는 거예요. 42번은 1번이 답이었다. 43번을 보면 기억과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걸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우리 기억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기억이 뭐죠? 죽창입니다. 죽창은 님과의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통로다. 이런 말은 말이 안 되죠. 결국 꿈속에서 깨어나서 님을 그리워하다가 결국 밖에 창문을 열어보니까 밖에 풍경이 보이는 것뿐이죠. 그래서 결국 이 죽창은 여러분들 시적 화자가 방 안에서 밖을 바라볼 수 있는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니은에 해당하는 게 뭐죠? 인정이죠. 인정은 뭐죠? 돌아오지 않는 님에 대한 원망이다. 아니죠. 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 디귿은 뭐라고 되어 있죠? 여기 추풍이라고 되어 있죠. 가을바람입니다. 가을바람은 님에 대한 화자의 정석, 그리움이죠. 그리움을 심화시키는 자연, 문제될 거 없죠. 그럼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리을에 해당하는 게 백운입니다. 흰구름이죠. 화자와 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흰구름은 여러분들 결국 지금 벗이 살고 있는 곳이 깊은 산속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벗이 살고 있는 공간을 알려주는 소재지 장애물은 아니다. 미음에 화자가 연모하는 님과 함께 지내는 것, 연모하는 님과 함께 지내는 게 아니죠. 함께 지내는 공간이라고 봐도 안 됩니다. 마지막에 상산이라는 건 결국 어떻게 보면 화자가 벗과 함께 살고 싶어서 지향하는 공간은 될 수 있지만, 됐죠? 그래서 화자가 연모하는 대상과 님과 함께 지내는 공간은 틀렸다. 됐죠? 답은 그래서 3번이 답이다. 자, 그 다음에 44번 문제를 보면 A에 보면 여러분 그 A에 보면 정확히 뭐가 있죠? 창창한 만리장공에 여름구름이 흩어집니다. 찬기운이 있습니다. 그럼 뭐 썼죠 여기? 여름구름이 흩어지는 거 시각, 찬기운은 촉각. 그래서 시각과 촉각을 활용해서 화자가 느끼는 계절의 변화. 여름에서 가을. 됐죠? 비에서는 여러분 뭐라고 돼 있죠? 정원의 부른 바람은 이안을 알리는 듯 추국에 맺힌 이슬은 별루를 머금은 듯. 됐고 맞죠? 그래서 동일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자의 정서와 짝이 되는 시적 분위기입니다. 됐죠? 화자의 슬픈 감정과 짝을 이루는 분위기다. 됐죠? 이렇게 알면 됐죠? 시에서는 여러분들 밑에 잔나비가 슬피 운다. 화자의 정서가 투영된 대상이다. 의인화되어 있다. 이건 당연히 모의돼 감정이 입되어 있다. 이런 소리. 화자의 정서를 우회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잔나비를 통해서. 직설적이지 않고 우회적이다. 그 다음에 뒤에서는 회상의 방식을 사용해서 과거와 달라진 현재 상황이죠. 옛날에 봄에는 님과 함께 즐겼는데 지금은 님이 옆에 없죠. 그죠?
이게 결국 과거와 다른 모습이다. 현재의 모습이. 됐죠? 미음에, 이게 여러분, 미음에 이에 보면 유유별한 간절한데 소리마다 수성이다. 술 부어라, 회포 풀까?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대상은 여기 들어있지 않습니다. 됐죠? 화자는 지금 여러분 이별의 슬픔 때문에 모든 소리가 다 근심으로 들리고요. 그 근심을 한번 풀어볼까 해서 술을 먹으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화자와의 처지와 대비되는 소재는 들어있지 않다. 답은 5번이 답이다. 이렇게 해결하면 되죠. 자, 마지막 문제를 보겠습니다. 우도란 벗을 사귀는데 중요한 덕목입니다. 사대부 시가에서 우도는 신의와 공경, 충효 등의 유교적 이념이나 풍류와 은거 등의 친자연적 삶의 모습과 같이 작가가 추구하는 가치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임진왜란 때 의병장이었던 월곡, 우배선을 벗으로 설정하고 있죠. 월곡은 여러분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백성을 외면한 지배층과는 달리 외적과 맞서 백성들을 보살폈어요. 전란 후에는 벼슬에 연연하지 않고 초야에 은둔한 삶을 살았대요. 작가는 그래서 우도를 통해서 월곡을 충호했고, 그 다음에 그 충의를 중시했던 월곡의 내면을 동조하려는 의식이 나타나 있다. 이 보기를 근거로 해서 이제 읽었던 지문을 이제 연결시키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제1수에서 작가는 의병장이었던 월곡을 벗으로 지칭함으로써 월곡의 삶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4수에서 작가는 초옥 3간에서 사념 없이 살고 있는 벗을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결국 벗이 지향하는 가치를 높이 평가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5수에서 작가는 벗이 있는 공간인 구름다리 위를 꿈에서나마 다녀옴으로써 벗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드러났습니다. 4번을 보면 제7수에서 작가는 벗의 집을 매와 구름에 묻혀있는 은거의 공간으로 설정함으로써 매와 구름을 매개로 자신이 추구하는 친자연적 삶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이건 틀렸죠. 본문을 보면 여러분 산은 첩첩이고 구름도 쌓여 있죠. 그죠? 그래서 결국 님이 사는 곳을 바라볼 수 없죠. 그래서 이 매하고 구름이 하는 역할은 장애물입니다. 장애물. 이 매하고 구름을 매개로 해서 자신이 추구하는 친자연적 삶의 가치를 드러낸 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자, 4번이 답이었습니다. 이 오답이 5번이 좀 많습니다. 제9수의 작가는요, 우리라는 시어를 통해서 법과의 동질감을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어지러운 일은 세상이죠.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답은 그래서 4번이 답이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이 고전 시간은 여러분 1단계는 일단 현대어 풀이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현대어 풀이하면서 대상을 찾아서 장면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 다음이 표현상의 특징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그 시조나 가사가 나오면 표현상의 특징은 여러분들 비교형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EBS 연계교재에 있는 고전 시가들을 좀 꼼꼼하게 공부하면서 표현상의 특징을 연습을 좀 하시고 단어와 단어, 시어와 시어들의 이미지를 비교하는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들 아마 9월 모평이나 수능에서 고전 시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날씨도 더워지는데 이제 여름방학이 다가옵니다. 이 여름방학을 충실하게 보내서 9월 모평에서 여러분들 최상의 결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하고는 다음 해설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